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1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가 여기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자, 오늘 커튼콜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기악 부문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던 2015년에 네. 네.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씨를 모셨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네. 임지영입니다. 네. 그 전에 나오셨어요? 아니요. 처음 오신 거예요? 나오셨어요. 네. 와. 네, 이병희 아나운서가 처음에는 이 진행이 아니었거든요. 네. 바뀌시고 중간에 한번 바뀌어서. 그 전에 나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럼 우승하시고 우리 여기에 이제 처음 네. 5년 만에 와주신 거구나. 아니 뭐 우승 그 얘기는 사실 그 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라서 새삼스럽게 다시 하기는 오늘 사실 그렇고.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그럼요. 있어가지고 네. 모셨는데 네. 어쨌든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20세의 그쵸. 네, 어린 나이에 나이에. 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더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젊은데 네. 그때는 뭘 알고 했을까 그러니까 뭘 몰라서 오히려 더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뭔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새삼스레 요즘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2015년에 마침 그때 한국 분들이 굉장히 그 콩쿠르를 많이 보러 가셨대요. 네, 맞아요. 그때 뭐 약간 그 공연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무슨 약간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마침 그때 많이 보러 가셨대요. 근데 또 이제 근데 한국인이 그래서 우승해서 갔다 오신 너무 분이 좋아하셨겠다. 그냥 너무 신들린 것 같이 잘 했다고 그때 현장에서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네.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코로나로 이제 외국 해외 연주가 조금 좀 침체기를 네. 이제 최근 1년 동안 맞이해서 한국에 좀 오래 있었어요. 체류를 네. 하다가 그래도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살짝씩 좀 조심스레 다시 해외 활동이 시작이 돼서 이제 최근에 뭐 두바이, 이태리에서 연주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여러 번의 자가격리 또 네. 이행한 후에 이제 최근에는 10월 이제 올해 20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을 이제 4개 프로젝트 연주 준비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4개 프로젝트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먼저 할까요? 하시죠. 네. 네. 되게 뭐라 그러지? 신선하다 그래야 되나? 네. 아무튼 굉장히 독특하던데요. 네, 이게 이제 워낙 비발디의 4개는 정말 국민적,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너무나도 사랑받고 정말 유명한 곡이다 보니 사실 저도 늘 어릴 때부터 정말 어깨 너머로 듣고 또 늘 좋아하던 정말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 또 그래서 그런지 연주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약간 협주곡이나 뭐 리사이틀로 아예 하게 되면은 또 챔버 오케스트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4개를 연주를 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기회가 있으면 저는 늘 하겠다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인데 게다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발디의 4개에 네. 더해 이제 2050년 네. 이제 앞으로 있을 서울의 기후의 데이터베이스에 좀 의한 AI가 작곡한 저도 처음이에요. AI가 AI가 작곡한. 작곡도 해요. 그렇대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첨단 과학 기술과 이 비발디 정말 몇백 년 전에 지어진 이 명곡의 어떤 합작이라고 네. 할까요? 좀 네. 이런 것이 저도 너무나도 처음이고 저는 뭐 물론 요즘 AI 기술이 너무 발달하고 있지만 이렇게 음악에까지 좀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처음 알았고 또 이렇게 직접 하다 보니 너무 신선하고 그야말로
또 어떻게 보면 이 음악이라는 게 특히 비발디가 이 곡을 이제 썼을 때는 자연 뭔가 네, 이런 네. 굉장히 원초적인 것에서 음. 많이 영감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연과 음악의 좀 밀접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또 듣는 관중분들께도 같이 이 신선한 프로젝트를 나누고자 아, 네. 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게 그러니까 독일에서 거의 처음으로 초연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9년인가? 근데 이게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기후 변화를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걸 음악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비발디가 살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완전 기후가 다른 거잖아요. 근데 비발디 2050년 그 곡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700년도 네, 정확한 와, 연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몇백 년 네, 전에.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2050년에 그러면 우리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뭔가 음악적으로 변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AI가 이제 그 데이터를 넣으면 그걸 이제 음악적으로 이걸 변환을 해서 뭔가 원래 있던 비발디의 사계를 편곡을 하는 거죠. 원래 그렇죠. 있던 비발디 사계를 바탕으로 그게 이를테면 옛날의 비발디 사계는 그 옛날 기후가 반영된 거였다면 이제 2050년에는 달라질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음악적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그러니까 뭐 정확한 구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I가 편곡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설명을 보고서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이랬는데 맞아요. 밑에 예로 네. 악보가 살짝 나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비발디 곡에는 새소리로 표현됐던 부분이 네. 2050 그 사기에는 없어요. 없어요. 악보가 그냥 멜로디가 없어요. 없어요. 새가 네. 없어졌다고. 있어야 될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구나. 네, 그리고 더불어 이게 더 저는 좀 더 신기했던 게 이런 저도 자세한 어떤 시스템은 모르지만 네. 약간 이 서울의 어떤 위치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도 경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서울의 사계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서울의 저희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네. 서울의 2050년 그리고 또 독일은 뭐 예를 들어 뭐 베를린 네. 뭐 뉴욕 이런 식으로 이런 값을 다르게 설치를 하면 또 거기에 맞게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주할 이제 2050년 사계는 서울의 2050년.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그 값어치를 AI한테 입력을 시키면 이제 그 친구가 비발디에 기반을 한 음악을 네. 서울 버전으로 해석을 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처음에 악보를 이렇게 열어보고 너무 좀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슬프기도 하고 네네. 이게 정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래서 이 AI 기술의 어떤 발전에 한번 소름이 돋고 또 이 나중에 2050년에 있을 기후를 네. 좀 맞아요. 정말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짝 이렇게 소름이 돋았던 네. 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악보 봤는데 네. 야 이거 한번 봐봐봐 했더니 한참 무서워 무섭다고 막 애들이 무섭다고. 근데 표현이 정말 네. 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많은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지역의 사계를 연주를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처음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독일에서 초연됐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게 북독일 방송 엘프 피라모닉이 이제 처음으로 이 시도를 이제 공연 무대에 올렸는데 제가 그래서 좀 들어봤거든요. 근데 분명히 사계 원래 아는 그 사계의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일그러진 아까 뭐 새 소리가 없어졌다 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딱 들었을 때 뭔가 이렇게 일그러지고 약간 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불협화음이 막 끼어들고 막 그래서 완전히 좀 달라진 그런 네.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원곡을 아니까 또 많은 분들이 원곡에 이 멜로디가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면 이게 그 기후 변화가 반영된 그 음악이구나 하니까
있더라고요. 어. 재밌기도 하지만 약간 경각심 그쵸, 이런 것도 그쵸, 생기고. 맞아요. 예, 예. 연습 지금 하고 계세요? 그쵸. 지금 이제 한창 연습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오리지널 버전이랑 이제 맞아요. 1부에서는 예, 이제 예. 2050년 버전을 하고 예, 2부에 2부에서는 오리지널을 오리지널 하니까 버전 하니까. 이제 너무 명백한 이 대비가 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특히 원곡에는 이제 비발디가 그 이렇게 구절 구절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새가 지저귀듯이 뭐 폭풍우가 치듯이 뭐 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직접 글로 써놨어요. 네. 이제 이렇게 해라 네. 이런 네네.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표기된 것들이 분명히 어떤 형식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들으면 아 그 부분인가 싶지만 정말 새가 지적에는 새가 없고 네. 뭐 폭풍우긴 폭풍우인데 뭔가 굉장히 뭐 이게 뭔가 깨림직한 좀 느낌의 그런 게 이제 막 자꾸 연속이 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기후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크게 저희가 뭐 알고는 있지만 네. 그런가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이 늘 이렇게 좀 그냥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는데 아 이렇게 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음악으로 그거를 음악적으로. 네, 네. 좀 그런 느낌이 되게 들더라고요.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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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되게 좀 효과적일 것 같다는 느낌? 이게 사람들이 진짜 네. 네.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비발디가 써놨던 그 지시 같은 건 그대로 그냥 있나요? 악보에?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스스로 사실 처음에 악보를 읽을 때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왜냐면 정말 이 정말 그림체만 비슷하지 네. 이 화성이라는 게 전혀 다르고 달라요. 네. 정말 아까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그러지고 뭔가 부딪히고 네. 불협화음이니까 이게 뭔가 딱 떨어져야 되는데 뭐 여기서 뭔가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총보 오케스트라 네, 네. 총보를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아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뜻하는데 이제 화성적으로 이렇게 전혀 바뀌었구나. 다른 네, 네.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풀이를 점점 하면서 아 근데 이제 어떤 그 메인 컨셉 자체가 막 뭔가 평화롭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네. 가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비발디 원곡 같은 경우에 막 추수 그리고 네, 약간의 어떤 풍요로운 풍요로운 네, 페스티벌 이런 페스트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이제 이 2050 이제 50년 버전은 뭔가 그 리듬 자체는 똑같지만 이게 뭔가 막 격변하고 뭔가 이도 저도 아니고 화성적으로도 막 편안한 느낌이 아닌 네.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아. 생각을 해야 하고 좀 이걸 그렇다고 막 신나고 정말 풍요롭게 해야 되는 걸까? 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스스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좀 이 현대 사회의 어떤 기후를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좀 그 느낌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좀 아예 다른 해석을 네. 하려고 네.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2019년에 독일에서 했던 게 이제 그런 시도를 처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하면서 이 프로그램도 조금씩 더 이제 발전이 돼서 네. 좀 더 보완이 되고 또 지역에 가는 데마다 또 조금씩 그 데이터가 다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를 거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누가 이런 걸 생각해냈는지. 참 아이디어가 참 네. 그 생각한 분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하여간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계가 이제 편곡을 해가지고 이제 악보가 나온 건데 네. 그럼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딱 연주를 할 수가 있나요? 사실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어떤 악기라는 게 악기의 네. 특성이 각각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 바이올린과 비올라 같은 현악기군에서도 사실은 이게 육안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이 기술적으로 네. 이게 현이 4개고 우리가 음역대가 정해져 있다 다르니까. 보니까 네. 테크닉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명확히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니스트가 훨씬 음을 뭔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또 바이올린 악보로 쓰여져 있는 바이올린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피아노로 치려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테크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정말 유명한 대작곡가, 그래서 베토벤이 워낙 뭐 이런 저런 뭐 교향곡도 쓰고 이제 편성이 굉장히 다양했지만 네. 뭐 예를 들어 슈베르트 같은 경우에는 네. 가곡이나 피아노 쪽에 훨씬 더 특화돼 있는 그쵸. 작곡가이기 때문에 네. 슈베르트 굉장히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품곡도 바이올린의 어떤 그런 테크닉으로 소화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걸 편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이올린에 특화된 본인 스스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래서 슈베르트가 더 어렵다고들 바이올리니스트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오히려 이 보이스로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걸 이 악기를 한번 통해서 이제 이런 테크닉적인 거를 전혀 무리스럽지 않게 이제 소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참 이래서 어떤 작곡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람스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훌륭한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피아노를 작곡을 하는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고 베토벤도 그렇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바이올린으로서 이제 어떤 소화를 할 수 있는 테크닉이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다양하지만 피아노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AI 버전도 저는 사실 그 점을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AI는 피아니스트도 아니고 바이올리니스트도 네. 아니고 얘는 네. AI인데 네. 이 친구가 뭘 할까? 근데 이제 AI가 물론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AI가 작곡을 한 다음에 어떤 실존하시는 작곡가님께서 이거를 한번 약간 마스터링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사실 전혀 역설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기가 불편할 뿐. 그러니까 이 네, 화성이나 제 네. 너무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곡이 그 곡이 아니기 네, 네,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할 뿐 너무 매끄럽게 이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 오차가 없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그래요? 네. AI는 AI구나. 오히려 뭐 슈베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막 불편하게 작곡할 수도 있었던 그런 부분을 AI는 이런 세심한 곳까지 정말 신경을 썼구나. 그래요? 네. 신기해요. 이게 기술이 신기하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 이거를 미디로 된 그 데모 테이블, 네. 그 데모 음원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충격을 아직도 사실 그거를 안 열어보려고 했어요. 저는 네, 이제 네. 왜냐면 뭔가 제가 눈으로 하고 이제 몸으로 체득한 어떤 정보로 곡을 이렇게 빌드업 시키고 싶었지 네, 이렇게 네. 뭔가 들어버리면은 네. 전 그게, 그거에 네. 좀 제가 젖어들까봐. 근데 이제 어쨌든 전혀 정보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곡을 완성을 하려니까 조금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이제 파일을 열었는데 한 3초 듣다가 껐어요. 그래요. 너무 그 왜 재난 영화 이런 데 보면 정말 이렇게 막 재난이 나올 때 막 나올 것 같아. 막 몰려오고. 그리고 막 약간 귀가 아프고 이제 워낙에 이제 사운드 자체가 이제 컴퓨터 음이기 네, 때문에 네. 뭐 아름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 하모니가 너무 불협화음인데다가 막 정말 막 공포감이 들 만큼 이게 뭐지? 막 이걸 내가 해야 된다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갑자기 막 막막하면서 그러니까 제 역할은 어쨌든 연주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떠한 음악을 주어줘도 그거를 음악으로 승화를 시키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지만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4개? 나 4개 들으러 가야지 했는데 막 이런 좀 생소한 음악을 제가 연주를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딜리버를 해야 그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거부감 들지 않게 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의구심 그리고 약간 걱정이 많이 들게끔 하는 음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다 듣진 않았어요. 네, 좀 네. 제가 자력으로 네. 좀 음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직 그 상상력에 좀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해둔 네, 네. 상태예요. 네. 근데 미디로 한 거는 되게 이상해요. 네, 정말. 어색해요. 좀. 네. 사람이 한 거랑 진짜 확실히 달라요. 네. 그냥 악보를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맞아요. 기계가 옮긴 거죠. 기계적으로 그냥 옮긴 거잖아요. 그러면 딱 들어도 이상해요. 그냥 악보를 그대로 옮긴 건데. 그러니까 신기하다. 예. 저 한번 희한하네. 뭐 쇼팽의 피아노곡 이런 거를 우연히 뭐 그냥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어떻게 그런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이상하다. 이건 누가 줬어? 이러고서는 딱 AI 가? 봤더니 기계 연주. 그러니까 전혀 이제 물론 그 왜 뭐 크레센도 뭐 디크레센도 네. 뭐 이런 걸 지키기는 악보에 써 있는 맞아요. 것대로 다 하기는 지켜요? 해요. 하는데 오. 완전 느낌이 맞아요. 예, 이게 우리 사람 그 연주자가 치는 거는 그 악보대로 친다고 하지만 사실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그렇죠. 이게 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어디서 조금 더 느려졌다가 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놨다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연주자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듣지만 네네. 사실은 다 그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듣고서는 이거 진짜 이상하다. 오. 그때 약간 실감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계가 연주하는 게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미디 연주가. 그 차이가 나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기계가 작곡한 걸 또 그 미디 그러니까요. 연주로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최악인 더 거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며칠간 저도 좀 작업을 하고 이제 제 스스로 곡에 좀 이렇게 친숙해지려고 네, 좀 네.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안 보이던 이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마냥 예를 들어 뭐 어떤 자연적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뭇잎이 뭐 휘날리고 이런 거를 표현한 것도 화성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네. 이거를 그냥 무작정 원곡대로 예를 들어 네, 템포도 네.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후와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그런 네, 느낌을 네. 반영을 하면 여기가 조금 더 뭔가 뭐 촉박해질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 여기가 훨씬 더 뭔가 막 카오스적인 그런 네, 느낌 뭔가 네, 더 네. 이렇게 음산하고. 템포의 변화가 네, 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게 사실 해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또 제가 그걸 초연하는 거니까 어찌 됐건 임지영의 해석이 들어간 이제 자기 2050, 네, 딱 네. 2050년 버전이 그냥 그 곡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네. 충분히 좀 더 너무 악보에 그러니까 악보에 물론 의존은 하기는 해야 네, 되지만 네. 그런 해석이나 느낌 자체가 오히려 조금 더 열려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네. 비발디는 사실은 너무나도 무수한 이런 레코딩 그리고 뭐 연주의 어떤 자료들이 있기 네. 때문에 아무리 그 개개인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도 좀 이렇게 프레임이 정해져 그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작곡가가 원하는 어떤 지시나 템포 마킹 같은 것도 명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한 끗의 터치로만 이제 이 음악의 스타일을 좌지우지하는 네, 거지 네. 완전히 막 나의 뭐 제가 편곡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근데 이 AI가 작곡한 거는 훨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흥미로울 수 있는 그냥 마냥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가 작곡해서 AI가 연주할 수도 있는데 그걸 굳이 연주자가 연주를 하는 이유는 좀 그런 어떤 해석을 네, 어떻게 네. 하냐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음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에 저 사실 작업을 하면서 더 흥미롭게 느끼고 이래서 더 들으러 오셔야 된다. 네, 네. 진짜 오,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1부에서는 2050년을 하고 2부에서는 그쵸. 이제 원래 그쵸. 하니까 확 비교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비교가 네. 되고 오케스트라는 네.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오케스트라가 또 4개를 하려다 보면 가장 큰 어떤 이슈예요. 네. 늘 왜냐하면 이게 체인버 오케스트라라고 그죠? 이제 네. 관악기가 없는 음. 그러니까 스트링 섹션으로만 되는 오케스트라 소규모를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구성 수나 뭐 네. 멤버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뭐 3명만 놓고 뭐 그것도 퍼스트, 세컨이 있으면 뭐 퍼스트는 뭐 3명을 놓는다면 뭐 세컨을 2명 놓고 뭐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게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난 조금 더 실내악적인 체인버 느낌을 가고 싶어 하면은 정말 뭐 악기별로 뭐 한두 명 네, 이렇게 갈 네. 수도 있고 정말 오케스트라의 약간 어떤 구성을 갖춘 느낌도 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비발디의 4개도 중요하지만 이 2050년 버전도 네. 또 편성이 달라요. 막 네. 타악기도 나와요. 아, 타악기 그래요? 네. 오리지널 네. 버전은 안 나오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물론 제 손수 모든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모셔오고 싶었지만 이제 저의 어떤 정보력에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지금 부학장으로 네. 계시는 웨인 웨인 린, 린. 바이올리니스트 웨인 린 씨랑 이제 워낙에 절친한 사이였어서 이제 제가 좀 자문을 구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늘 언젠가 이 4개 프로젝트를 한다면 이제 웨인이 좀 리더를 네,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솔리스트보다 어쩌면 그만큼의 역량을 하는 게 리더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웨인이 늘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 이거는 이제 어디서도 얘기하진 않았지만 작년도 그렇고 뭐 그 전에도 이 4개를 몇 번 좀 하려고 시도를 하고 아. 팀까지 꾸리던 기회가 몇 번 그랬어요?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뭐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컸죠, 네, 사실은. 네, 네. 이제 이 인원이 많아지는 네. 게 워낙 제한적이다 그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리 제가 좀 얘기를 해놓고 좀 이제 날짜가 이렇게 잘 좋은 때를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해놓자 이런 네. 정도로 이제 좀 추진을 해놓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딱 좋은 어떤 기회로 웨인한테도 이제 이 악보를 주면서 이러이런 편성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짜보자 해서 사실 웨인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네, 이제 네. 타악기 선생님도 이제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계시는 분을 섭외를 해주셨고, 뭐 나머지 바이올리니스트, 네, 뭐 네. 첼리스트, 비올리스트 다 저희가 잘 아는 그런 네, 요즘 네. 연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로 네. 섭외를 꾸려봤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타악기가 있군요. 아예 편성 자체가 다르네요. 네, 달라요. 그러면 AI가 그 미래의 기후에는 여기는 꼭 타악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다. 네. 그런 거까지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네. 진짜. 네. 10월 20일. 네. 궁금하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이 독일에서 했던 거를 좀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또 다른 서울의 그렇죠. 2054개가 나올 거니까.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음악을 하나 듣고 그럴까요? 다른 얘기로 네. 넘어갈까요? 네. 바흐곡을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 네. 직접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로 들을 곡은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의 1악장 이제 아다지오인데요. 제가 이 곡을 이제 작년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가장 심할 시기에 네. 이제 연주를 정말 단 한 개도 못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시간을 이 시기를 보내야 좋을까 이제 이런 굉장히 긴 고심 끝에 이제 바흐가 사실 이사이까지 있었지만 네. 이제 무반주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제 연주를 하면서 연주를 한 실황인데요. 특히 이 제가 고른 아다지오 같은 경우에는 바흐가 6개의 곡을 바이올린을 위한 무반주 곡을 썼어요. 이제 3개의 네. 소나타, 3개의 파르티타. 근데 그 모든 6개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이제 그 첫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정말 이 어떠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약간 문 같은 저는 늘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의미가 깊은 그런 곡이어서 오늘 이렇게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네, 임지영 씨가 연주한 바흐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1악장 맞지요? 아다지오. 네, 네.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네. 네. 최근에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도 개봉할 또 뭐 영화가 있다면서요. 예. 네, 네. 그 코리안 클래식 제너레이션이라는 벨기에 감독님이 만든 영화인데요. 거기 임지영 씨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맨 처음에 전반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네, 출연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렇죠. 네. 앞부분 임지영 씨 나오는 것까지는 봤어요. 아, 더 보고 싶었는데 설거지를 해야 해서 티에리라 설거지. 네. 이게 저기 아직 일반 개봉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네. 근데 벨기에 그러니까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이제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 감독님이 티에리 로로 감독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거든요. 그래서 2015년 그러니까 임지영 씨가 우승했던 그 콩쿠르 장면이 굉장히 비중 있게 나오고 그걸 비롯해서 한국인 그 클래식 연주자들이 전 세계 콩쿠르에서 뭐 결선 진출은 물론이고 막 우승을 막 휩쓸고 있는데 네네. 도대체 왜 그런가? 그거를 이제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어요. 네. 되게 막 보는데 막 뿌듯하고 괜히 한국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네, 네. 우승하신 분들 진짜 너무 많고. 그죠. 네. 찍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콩쿠르 우승을 한 게 2015년이고 네. 그 티에리 로로 감독님께서 이제 그 영화를 물론 만들겠다. 장기적인 이제 프로젝트로 네, 이제 네. 그때부터 벌써 찍고 계셨지만 이제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이제 저의 2018년에 네, 18년도에 네. 이제 어떤 한국에서의 저의 삶 그리고 또 이제 독일에서 살고 있는 저의 삶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촬영을 하셨는데 이미 그때만 해도 벌써 3년이 그죠. 지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으로부터 또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면은 그때 굉장히 뭔가 연주 한 4년 차 되면서 좀 뭔가 어떤 물리적인 좀 독일에 가서 살고 좀 이런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20대 중반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던 차여서 사실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그 2015년 네. 그러니까 3년 전도 굉장히 많이 제가 스스로 달라졌다고 그쵸.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감독님이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직접 한국까지 오셔서 네, 이제 이런저런 촬영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이 3년간에 정말 너무너무 정신없고 바쁘게 돌아갔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연주들 사실 그 연주를 하면서는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이렇게 체감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가 끝나면 또 바로 그 그렇죠. 다음 이렇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 3년 동안에 그래도 내가 원하던, 내가 추구하던 방향으로 많이 흘러왔구나.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느끼면서 또 이제 저의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그런 가족. 사실 음악을 하다 보면은 연주자 본인의 어떤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또 그 이외의 것들이 저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가족들의 희생 그리고 주변 환경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향 이런 것들을 네.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또 한국의 어떤 살짝은 유교적인 문화 네. 그리고 어떤 그 부모가 자식의 일에 대한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외심 있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그 감독님께서. 왜냐면 이게 단지 그냥 그 연주자 한 사람의 일이 아닌 정말 모두가 합작해서 만드는 네.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면밀하게 취재를 하고 싶어 하셨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정말 저희 집까지 오셔서 그러게요. 저희 요리도 하시고. 네. 근데 이게 연출된 거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저희 네, 네. 되게 자연스럽게 네. 이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그냥
동거동락하면서 아, 그래요? 네,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침에 일어나면은 벌써 와 계세요 저희 집에. 그러고 이제 그때 또 제가 한국에서 공연이 있던 차여서 네. 이제 공연이 이렇게 있으면 특히 한국에서 있으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공연이 이제 외국에서 하는 공연보다 이제 이런 뭔가 고국, 뭔가 그죠. 이 고국의 네, 네. 청중들에게 이제 좀 오랜만에 이렇게 몇 개월 만에 와서 어떤 연주를 선보인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이 그렇죠. 많이 쓰이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최대한 이제 저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편이에요. 뭐 이제 다른 스케줄이나 왜냐면 그것만 하더라도 이제 뭐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쉽지만은 않았어.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감독님께서 오셔서 막 집에 계속 네. 계시고 막 연주 리허설하는데도 막 카메라를 맞아요. 막 이렇게 네. 코앞에 네. 계시고. 근데 이제 그런 면들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진 않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독님이 정말 순수한 어떤 궁금증 네. 그리고 네. 이 연주자가 이렇게 무대에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사실 모르겠어요. 연주를 보러 오신 관객들조차도 그 정도일 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관객이라도 네. 그냥 사실 어떤 결과물을 보고 만 좋다 보는 이런 거니까. 거지 네.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바램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가, 모든 정말 뭐 연주를 뭐 한 번 하든 100번을 하든 이 한 번의 무대에 오르기까지 이 예술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네. 싶었어요. 네. 오히려 그냥 가감 없이 좀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저도 촬영에 이제 임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에 통해서 좀 보고 이제 저는 이제 물론 그냥 보통 관객들도 그렇지만 사실 또 제 후에 이제 나오는 그런 또 네. 미래 장래가 촉망받는 그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사실은 되게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하고 나는 뭐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지만 될까? 약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친구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에게 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노력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어떤 결과라도 이제 거기에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좀 그런 좀 지표 같은 거를 그래도 영화를 통해서 네. 좀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이제 시사회 때 네. 그 18년도에 찍고 또 벌써 맞아요. 2021년이 거의 21년이니까 끝나가잖아요. 3년,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렇게 텀이 있으니까 자꾸 이 어떤 지나갔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는 오히려 좋은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내가 우승을 했었던 당시부터 그때 현재까지 내가 어떻게 지내왔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시킬 수 있던 좋은 기회였고 또 지금 현재로서 그 영화를 보고 또 그때 그 전에 콩쿠르로부터 시작했던 이 6년간의 어떤 시간들이 정말 의미가 있고 열심히 살았구나. 네. 그리고 정말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그런 노력들이 함께 이제 갔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제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다 그곳에서부터 오지 않았나.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또다시 이렇게 스스로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저의 어떤 제가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번에 다시금. 네. 새삼 보면서. 네. 그래서 그 감독님이 사실 그 전에도 이게 사실 2탄이거든요. 한국 클래식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1탄을 그 전에 또 찍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도 이제 한국 음악가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여기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으니까 왜 본선에 올라오는 연주자들 다 보잖아요. 나라별로 다 보는데 한국 연주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눈에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선에도 엄청 많이 올라오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미스터리라는 말까지 붙였어요. 맞아요.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 미스터리. 예, 예. 미스터리. 어. 그래서 그게 2012년인가에 만들었었고요. 저는 마침 그때 한국에 그렇게 와서 벨기에 감독님이 한다 그래서 그때 또 취재를 갔었어요. 예. 아. 그리고 2탄 만들 때도 그때도 취재에 가서 그때 임지영 씨도 그때 인터뷰도 했었고 맞아요. 예. 네. 그랬는데 약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이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좀 다른가 이런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나 보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그럼 와가지고 그렇게 뭐 왜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해? 뭐 약간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약간 그런 네. 과정 같았거든요. 근데 뭐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 보여주는 걸 보면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지난주 팟캐스트 때도 네, 얘기했지만 네. 굉장히 성실하게 네. 막 잘하고 정말 그 주변에서 막 적극적으로 성심성의껏 지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네. 그리고 뭐 교육 시스템도 영재 교육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고 이제 한국 내에서도 다 이렇게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뭐 그런 건데 왜 그렇게 특별하게 밖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보고 진짜 다른 게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근데 저도 스스로 좀 그 질문을 이제 외부에서도 많이 네. 받고 이제 저도 그냥 되게 막연하게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열정적이고 네, 뭔가 이렇게 네. 끝을 봐야 그죠. 되고 그런 스타일 끈기 때문에 있고. 그런 거 아닌가 네, 좀 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숙하게 생각을 해볼 네.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제 스스로 학생들을 이제 좀 자주 가르치게 되고 네. 이제 어떤 선생님의 입장, 연주도 하지만 어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이 어떤 음악을 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이제 이게 바이올린을 하나 시키는 데 있어서 뭐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돈도 많이 들고 뭐 정말 여러 가지가 뭐 많이 필요하다. 그냥 되게 단순하게 되게 그냥 단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 게 물론 뭐 잘하고 연습 많이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그보다도 정말 이거에 대한 얼마만큼에 대한 진심? 그러니까 얼마만큼 갈구하는가? 네, 그런 네. 어떤 정말 그야말로 진심이라는 단어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다 잘하고 싶고 모두가 뭐 연습 많이 하고 근데 거기서 한 끗 차이를 결국 만드는 거는 이 진심이거든요. 근데 한국의 음악가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뭐 그렇다고 외국의 연주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평준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한국의 연주자들이 정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이고 그리고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주변에서 이미 그런 환경이 알게 모르게 조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느낌? 그러니까 이거를 부담이라고 느끼거나 뭔가 네, 왜 나한테 네. 이런 걸 바라지 이런 게 아니고 본인도 진심인데다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세 박자가 맞고 사실은 10박자 이상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온 우주의 기운이 나에게 맞춰지는 네. 때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뭐 다른 게 운이 좋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온 우주가 이 일이 되게끔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에 본인의 노력 그리고 외부의 어떤 도움 그리고 뭐 좋은 조력자, 그 선생님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의 정말 아티스트가 이제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외국 한국인들이 좀 더 특별하게 그런 걸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해요. 이제 외국에 제 정말 많은 유명하고 뭐 연주도 잘하고 한 친구들을 보면은 그 비율이 약간 한국 친구들이랑 확실히 다른 게 뭐 본인의 어떤 영역이 굉장히 특별하거나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하나의 것이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뭐 물론 여러 가지의 여건들이 따라주지만 근데 한국은 모든 게 다 이게 좀 더 복합적인 게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진심 그러니까 더 많이 원하고 더
열성적으로 하고 약간 좀 그런 문화적인 네, 면 네. 사실 공부도 똑같잖아요. 막 네. 정말 뭐 학원 가고 뭐 어머니의 정보력이 뭐 그쵸. 사실은 뭐 다 그거 그러니까 그 말이 다 통상적으로 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네. 음악에도 다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예를 들어 조금 뭐 나쁘게 받아들인 분들 뭐 치맛바람이라고도 하고 근데 저는 결코 그러한 노력 그게 물론 한 끗 차이로 잘못되면 치맛바람이 되지만 네. 그 노력이 없으면 절대 뭐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신 모든 박자가 맞아야 할 뿐. 어머니만 나서는 것도 아니고 본인만 나서는 것도 아니고 여건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모두 복합적으로 갖춰질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게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풍토 그런 것들 그리고 한국인의 그런 열정 뭔가 그런 끈기 그런 것들이 약간 경쟁에 되게 익숙한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요? 맷집이 세요 한국인들이 네, 보면 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제 콩쿨 같은 것도 많이 나가서 느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좀 타격감도 없고 굉장히 그 승부에 있어서 이 받아들이는 게 빠르다고 해야 네. 될까요? 좀 그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 그리고 아닐까요? 그냥 거기서 끝 이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또 레슨을 얻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발전이 이제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한국의 그 어린 친구들도 보면은 그런 데 있어 습득이 굉장히 빠르기 네, 때문에 네. 요거를 잘 발전시켜서 이제 또 제가 또 언젠가 나이가 더 들면 또 다음 세대 누군가가 나오고 계속해서 연주자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면 이런 어떤 흐름을 네. 있는 데는 오히려 더 많이 좋은 음악가들을 배출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전 좀 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게 그 티에리 로로 감독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벨기에 학생들 열심히 안 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 없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몸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서 살면 이제 뭐 외국인 친구들도 많고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인데도 뭔가 한국의 연주자들이 이 일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정말 간절해요. 그러니까 잘 하고 싶고 잘 해야 하고 그리고 난 이거를 해야만 내가 뭔가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목적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또 그런 성취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순환이 잘 된다고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노력 그리고 성취, 노력, 성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것들의 환경에 좀 이렇게 익숙하게 저희가 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좋은 시기를 제가 저는 타고났다고 네, 스스로 생각을 네. 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잘 맞아 떨어졌던 정말 우주가 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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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러니까 개봉은 안 했는데 한 뭐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올해 안에 한국에서도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할 거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뭐 100만 명이 보고 이럴 영화는 아니지만 네. 관심 있는 그쵸.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네네.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미리 시사할 때 그 지난번에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사실 그때도 뵀었는데 네. 이재용 씨를 그때 이제 가서 봤거든요. 근데 큰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음악이 계속 끊임없이 맞아요. 흘러나오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맞아요. 좋았어요. 네, 네. 아무튼 뭐 이제 앞으로 음악을 할 분들 또 시키고 싶은 네, 자녀를 네. 두신 분들 뭐 네, 아니면 그냥 뭐 음악이 그냥 궁금한. 그리고 네. 진짜 와 우리 클래식 연주자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냥 단순히 그런 네, 뭐 음악을 네. 하려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걸로도 충분히 되게 네. 좋게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를 하나 그렇죠. 들을까? 네. 이자이의 곡을 또 다음 곡으로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곡으로 들을 이제 유젠 이사이 벨기에 작곡가예요. 또 제가 아무래도 벨기에라는 국가와 좀 밀접한 그러네요. 관계가 네. 있다 보니 이제 참고로 이제 퀸 엘리자베스가 영국에서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네. 사실은 그런 분도 벨기에에서 있겠네요. 네. 열리는 네. 그런 대회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벨기에에 자주도 갔었고 벨기에라는 그 어떤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네. 뭐 정말 그냥 벨기에 자랑 약간 네. 이런 느낌인 네. 분이 바로 이 이자이. 이자이. 네. 그래서 이제 퀸 엘리자베스 콩쿨 때도 무조건 이자이의 곡을 연주를 해야 하는 필수 이제 네. 곡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자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고 저도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 2번, 6번까지 있는데 2번 거기서 이제 부제가 강박이라는 곡인데 그 중에서 1악장이고요. 이 연주는 제가 올해 3월에 네. 이제 서울시향 정기 연주 때 이제 연주를 하고 앵콜곡으로 앵콜곡. 했었던 네. 이자이 소나타 2번의 1악장입니다. 네. 이자이의 곡 강박. 네. 들어봤습니다. 강박이라는 거는 자기가 붙인 제목인가요? 네, 아, 부제. 그래요? 네. 어. 근데 정말 강박이 들 네,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이렇게 히스테릭하지만 근데 또 이 이사이라는 작곡가에 대해 살짝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비르투오적이고 그냥 워낙 본인이 훌륭한 출중한 바이올리니스트다 이었기 때문에 이제 곡이 되게 화려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바흐에 못지않게 구조적이고 화성에 의해서 작곡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프로젝트 때 바흐랑 네, 네. 이사이를 페어링을 했던 이제 이유였는데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 이제 강박이라는 이런 테마가 네. 이 곡 전체에 굉장히 강하게 스며들어 있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네, 좀 그렇게 네. 느껴지는 곡입니다. 네. 네. 그럼 이거 연주할 때 그 바이올린 지금 쓰시고 계신 제가 아까 바이올린도 여쭤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네, 이게 지금 요즘 제가 쓰고 있는 바이올린은 이제 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스트라디바리우스고요. 네. 이제 1717년도에 제작이 된 300년이 넘은 악기고 이제 특히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전설적인 그러니까요. 작곡가이자 네.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이제 헨리크 비니압스키가 직접 사용을 했던 명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에니압스키가 폴란드 그렇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피아노는 쇼팽, 그렇죠. 바이올린은 비에니압스키. 맞아요. 네. 근데 그분이 직접 사용을 사용하셨던. 했었던. 네. 네. 와.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전설의 명기를 쓸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인데 이제 다행히도 저랑 이제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네. 감사히 잘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됐어? 이 인연은 어떻게? 어, 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대여를 받아 쓰고 있는데 이 대여를 해준 곳이 이제 일본 재단에서 이제 제가 처음 어떤 이렇게 연결의 끈을 갖게 된 건 이제 2015년도 이제 퀸 엘리자베스 콩쿨 우승을 하고 이제 부상으로 이제 특전으로 이제 부상에 이런 게 포함이 되어 네.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1등 하려고 나간 것도 뭐 상금 뭐 이런 거 전혀 이런 모르고 악기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제 그 벨기에에 이제 이 퀸 엘리자베스 콩쿨 같은 경우는 정말 퀸이라는 어떤 그 명칭을 쓰기 때문에 왕실이 직접 이게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벨기에 왕실과 이 니폰 일본 재단이 네.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제 사실 그렇게 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도 더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회 우승자에게 이제 바이올린. 근데 피아노는 안 돼요. 피아노는 없고 바이올린만. 네. 이제 이렇게 바이올린 부분에서 우승자에게 다음 경연까지 이제 연주 기회를 주는데 저는 이제 우승하고 나서 바이올린을 준대. 근데 뭘 준대?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준대.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처음 되고 네. 이제 너무나도 잘 정말 사용을 했죠. 그 4년간 연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쓰다가 이제 4년이 이제 거의 채워지던 때 이제 계속 연주는 해야 되고 오히려 연주를 더 많이 계속 네, 더 잘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제 귀는 벌써 이제 여기 하늘 저 끝에 그죠. 가 있는데 네. 이제 이 다음에 뭘 써야 되나 그래서 계속 여기저기 저도 뭐 이렇게 알아보고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하러 다니다가 도저히 제 스스로가 안 되겠는 거예요. 네. 이제 나는 이 악기를 떠나보내고 네. 다른 악기로 할 수가 안 없는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알아보던 차에 이 같은 일본 재단에서 굉장히 스트라드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스트라드, 제가 썼던 그 스트라드는 또 다음 우승자에게 무조건 네. 넘겨줘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딱 정해져 네. 있지만 이제 제가 최대한 공백이 없이 또 다른 스트라드를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오디션을 가서 너무 운이 좋게도 이제 그게 비에니압스키가 썼던 명기. 그렇죠. 네. 근데 또 이게 악기라는 게 뭐 이렇게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뭐 얼마만큼 썼는지 이런 것들을 딱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나는 뭐 비니압스키가 했던 걸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때 나와야지 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정말 그때 너무너무 그때도 우주가 도왔죠. 우주가 도와서 네. 이제 제가 이 악기를 만나게 되었고 또 너무 더 운이 좋았던 건 이제 다행히 제가 이 악기랑 어떤 합이 너무 좋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외국 출국하고 이렇게 해외 여행 다닐 때 악기 통관 뭐 이런 게 되게 복잡하다면서요? 정말 사실 연주를 하는 그 행위보다 제일 거슬리고 정말 걱정이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악기를 들고 공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게 정말 연주자로서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이지만 사실 이 악기를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제 계속 스스로 되뇌이는 거죠. 내가 나 감사하다. 그래도 나는 정말 이런 특권을 가졌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항상 할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아주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아무래도 너무 고가이고 이제 이 세관의 일이라는 거는 또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이다 보니 늘 이제 제 바이올린을 신고를 하러 가면
뭐 바이올린이 이렇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세관 직원분들도 안 계시고 네. 또 제가 뭐 맨날 같은 데로 다니는 게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떨 네. 때는 다른 공항으로 갈 때도 있고 네. 그러면 막 이제 오히려 그분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신고해? 뭔데? 이러면 바이올린이에요. 이러면 바이올린 왜 신고해? 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서류에 증서에 뭐 예를 들어 이제 가격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어떤 밸류나 네. 어떤 히스토리가 나와 있거든 여권처럼. 네. 그럼 이제 그 증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정말 그 공항에 있는 모든 세관 이제 난리가 나는 직원분들이 거죠. 정말 이렇게 막 SOS 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잘못하면 왜냐면 본인들도 큰 문제가 생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처리하다가 비행기 놓친 적도 몇 번 있고요. 있어요? 네. 어머. 근데 제가 그거를 처리를 안 하고 비행기를 타면 또 제가 벌금을 내야 돼요. 아. 근데 뭐 악기의 10%를 막 내야 되는데 악기가 어디다가 재단에다가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뭐 네. 비행기 그냥 티켓 날리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어. 비하면. 그래서 그런 적도 뭐 허다하고요. 그리고 뭐 세관 직원이랑 정말 뭐 이렇게 옥신각신한 적도 많고 막 정말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워낙 잘 없다 보니까. 드무니까. 그래서 뭐 여기다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나오시면 다행인데 막 저를 약간 밀수꾼처럼 누구야? 뭐 이렇게 아시아에서 온 젊은 여자가 막 그런 고가의 물품을 그러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에피소드가 좀 웃지 못해 지금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또 뭐 당장이라도 비행기 탈 일이 있으면 벌써 그 전부터 딱 긴장 상태가 돼서 정말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가족들도 이제 뭐 연주 잘했니가 아니고 악기 잘 통과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큰 이제 화두 잘 통과했니?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되게 까다롭다면서요. 그 어디 못 가는 나라도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못 가요, 들었어요. 악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악기를 대여받는 이유가 어디 가서도 좋은 악기로 연주를 잘하라고 가는 건데 이게 갈 수 있는 나라보다 오히려 그 가는 게 제지되는 나라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국, 뭐 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가장 크게는 이제 뭐 기후, 이제 나무 오래된 고악기다 보니까 이제 가서 행여나 잘못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뒷수습이 좀 어렵기 예. 때문에 아예 그냥 못 가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뭐 예를 좀 더운 기후가 덥거나 이제 습한 그런 나라들 아니면 너무 춥거나 그리고 이제 좀 사회적으로 뭐 테러 위험성이 많거나 좀 그런 좀 공산주의 이런 곳들도 잘 못 가게 하고 뭐 인도 이런 데도 못 가고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 두바이 연주 갔을 때도 이제 악기를 못 가지고 가는 거를 이제 제가 모르고 그러니까 독일에 있었던서 독일에서 이제 가는 네, 거였는데 뭐 거의 그 사실을 전날 알게 된 거예요. 연주를 가기 전날. 그럼 어떡해.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정말 급하게 막 밤에 이제 제가 아는 또 악기사에 연락을 해서 또 너무 다행히도 해결은 잘 되었지만 막 그런 식으로도 이제 왜냐면 제 생각엔 두바이는 전혀 가져가지 못하는 나라라는 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뭐 너무나도 이제 좀 허브 도시잖아요. 이제 뭐 정말 모든 것에 그 국제적인 중심지인데. 도시인데. 네, 아직 뭐 어떤 이유로 이제 제가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서 뭐 정말 연주를 막 가서 한 해 만에까지도 진짜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그 스스로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악기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일단 첫 번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다른 악기를 빌려서 가신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꼭 그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 악기를 볼 수 있는 마스터, 그러니까 장인분이 이제 딱 세계에 한 10분 정도밖에 안 계세요. 근데 한국에는 안 계시고 일본 재단인데 일본에도 안 계세요. 저는 이제 지금 한국에 있는데 만약에 시기가 이제 검진 이제 시기랑 겹친다 하면은 전 비행기 타고 뭐 뉴욕이나 저기 독일, 뭐 런던 이런 데 가서 해야 되죠, 이제. 근데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지금 쓰고 있는 연주자는 저 혼자고 또 이제
그렇다고 본인들도 코로나인데 뭐 그렇죠. 어떻게 해요? 네. 뭐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이 이렇게 협의를 하고 좀 조율을 한 끝에 이제 한국에도 뭐 그 어떤 오피셜한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인들과 네, 어떤 교류가 네. 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외국 분이 계셔서 이제 그분께 이제 이제 조금 검진을 좀 대체적으로 살짝 네, 네. 하고 아. 이제 제가 다행히도 그 후에 이제 다시 독일로 갈 수 음. 있어서 또 검진을 받으러 다녀왔죠. 아우, 어떡해. 바이올린 건강 검진. 되게 자주 받네요. 3개월에 한 그러게요. 번씩. 네. 3개월 생각보다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뭐 여차하면은 또 너 가 아. 이러면 네 이러면 거 해야 돼요. 그게 워낙 희귀한 물건이라서 또 일본 재단이라서 또 그런 특수성도 있겠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규정을 해놨나 봐요.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정말 뭐 여러 재단이나 뭐 나라의 스트라드가 좀 분포가 되어 있지만 제가 겪어본 스트라드 중에서는 이 일본 재단의 스트라드가 거의 최상급의 어떤 아주 상태이거든요. 까다롭게 네. 이렇게 관리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 그렇게 되뇌이죠. 계속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내가 연주를 네. 이렇게 좋은 악기를 할 수 있다. 그럼 그거는 반납해야 하는 기한이 있어요? 반납을 이제 해야 되는 기간이 있죠. 이제 그것도 오디션에 따라 뭐 숏텀이 있고 롱텀이 있고 네. 한데 이제 저는 그래도 운이 좋게도 롱텀으로 돼서 이제 기본 3년 이제 계약으로 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특수하게 코로나로 거의 1년을 통째로 연주를 못했고 그래서 좀 그런 데에 대한 좀 어떤 협의점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런 상태여서 아직 뭔가 좀 미지수인 상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상태인데 이제 뭐 운이 한 번 더 도와준다면 우주가 이제 네.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디션을 봐서 빌리는 건지 또 처음 알았네요. 악기 오디션을 저도 한번 취재한 적이 있어요. 금호문화재단도 한국에서 금호하고 삼성이 그 악기 대여를 하는데 삼성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금호는 가끔 악기가 이제 쓰던 사람이 이제 내놓으면 이제 새로 그걸 수혜를 받을 사람을 뽑는 오디션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한 네. 오디션. 제가 엄청 그래서 중요하죠. 금호악기를 그러셨어요? 써서 네. 퀸 엘리자베스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때 네. 한 2년 정도 네, 네. 제가 그때 금호악기 수혜자해서 아. 너무 잘 썼죠. 정말 딱 중요하고 필요한 타이밍에 네, 네. 그래서 또 딱 좋은 일까지 있어서 그러게요. 그 네. 다음 사람한테 이제 어쨌든 기회를 주는데도 뭐 아쉬운 게 없이 정말 네, 이렇게 좋은 네. 기운을 네.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없으면 사실 국제 콩쿠르 나갈 수도 없고 아. 또 국제 콩쿠르 나가서 뭐 어떻게 됐다가 쳐도 이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악기가 좋은 게 없으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좀 활동하고 이런 분들 대부분 그런 고악기 쓰는 분들은 네. 대부분 다 후원을 받아서 대여를 받거나 거의 네. 90% 이상은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활도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활도 소모품이지만 네. 어마어마하죠. 활도 비싼 게 몇 억씩 한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음악 안 하시는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은 이제 저기 악기 사면 1 네. 플러스 1으로 주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제 너무 그랬으면 좋겠지만 따로 또 구매를 해야 되고 또 높은 가격도 문제지만 이 악기와의 궁합을 맞추는 게 네.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또 저같이 이렇게 악기를 대여받아 쓰는 사람은 사실 그 다음 악기가 뭘 쓸지 모르는데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의 악기에 맞춰야 하는 게 그죠. 또 저희의 네. 일이니까. 그럼 활도 대여해요? 근데 활은 거의 대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지만 또 가격이 어마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무수한 또 고민들이 따라오고. 그렇구나. 그러면 그 악기 재단에서 활은 근데 안 절대 해주는. 취급 안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게 복잡해지니까 네. 소모품이고 그냥 이러니까. 아예 그냥 네. 악기만 취급하시면 악기만 취급하시고 또 활을 하시는 분은 활만 하시고 이렇게 아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처음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 때는 이 그치, 활도 악기와 같이 이 있었을 활 텐데.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다면 스트라디바리우스 활도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래서 그거는 소모품이라서 이미 다 다 없어졌나? 그게 아니고 제가 볼때 악기 장인은 악기만 만들고 활 장인은 활만 만들고 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아.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굉장히 유명한 활 만드시는 또 브랜드가 즉 브랜드처럼 됐지만 그런 아, 분이 활도? 명장이 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을 막 정말 호가 막 몇 억 원씩 하고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활은 사셔야 되니까 그거는 또 돈이 꽤. 그래서 끝이 없어요. 이게 어. 또 계속 정말 더 소모품 뭐 줄, 활, 털 이런 것들 계속 갈아줘야지. 그러니까 정말 뭐 연주 한번 하려고 하면은 뭐 정말 오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많은 때가 많아요. 네. 이 유집이라는 게 네, 그래서 네. 이제 서로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은 피아노 하는 친구들 부러워하고 아. 또 피아노 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이유로 네, 이렇게 네.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 부러워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땐 제가 바이올린을 해서는 아니고 바이올린이 제일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네. 악기가 활도 또 따로 생각해야 되니까. 아우. 그러니까 활도 따로 그렇게 비싸다는 건 처음 네, 알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 고민의 우선순위가 있을 뿐 하나를 네. 해결한다고 다른 게 해결이 되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왜 송진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좋은 브랜드는 막 비싸고 막 그래요? 그거는 근데 아닌가요? 이제 뭐 활이나 악기 가격에 비하면 거의 아, 뭐 정말 그거는 네, 소모품 뭐 네. 한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면 해결을 음.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또 거기서의 문제는 또 내 활과 맞는 송진, 또 내 악기와 맞는 줄, 또 줄이 4개나 있어서 그죠. 또 궁합을 또 맞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끊임없이 뭔가를 테스트하고 네. 왜냐면 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씨에는 이 송진이 좋아. 아. 근데 또 겨울철에는 이 송진이 좋아. 또 이 사람이 활을 털을 잘 갈아. 근데 또 저 사람이 활털을 여름철엔 잘 간대. 뭐 이 송진 뭐 송진 줄 뭐 정말 와. 이래서 까다로워지나 봐요 사람이. 그렇구나. 연습만 많이 하는 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연습만 할 때가 제일 뭐 속이 편하다고 해야 될까. 네. 머리가 네. 가장 이렇게 명료해질 때. 네. 네. 근데 이제 막 연습을 하다가 내가 송진을 너무 많이 발라. 송진이 브랜드가 좀 나랑 안 맞나? 이러면 또 막 여러 가지 시도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참 신경 쓸 게 많구나. 아니 근데 한국에서도 좀 이런 악기를 대여해주고 하는 후원해주고 하는 데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쵸, 이제 연주자 입장에서 네. 가장 1번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악기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많으면 이제 외국에 비하면은 조금 그런 횟수나 어떤 것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럼 치열해지고 근데 또 네. 한국에 너무 훌륭한 젊은 연주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조금 이제 균형이 맞으면 훨씬 모두가 다 좋은 기회에서 좀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로선 저는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당장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늘 안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좀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악기의 그 수량이라는 거는 더 이상 새로 생산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갖고 싶다 살려고 해도 사실 돈이 정말 그렇게 많다고 해도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 아니죠.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제 뭐 이 친구를 바이올린을 시켜야 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물론 네. 본인이 너무 좋아하고 이제 뭐 원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바이올린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찌해서 한 사람이 이제 딱 연주가의 그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정말 거기서도 해결해야 될 게 많고 하나 해결하면 거기서 또 뭐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바이올린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대에 섰을 때 딱 그냥 뭐 다 잘 그냥 좋은 면만 보이고 좀 그렇기 마련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하는 좀 네. 직업이다 보니
이렇게 쉽사리 음. 도전을 할 좋다고만 되는 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네. 신경 쓸 것도 많고. 네. 아 그리고 진짜 포브스가 선정한 아. 30세 이하 아시안 리더에 올라갔다고. 네. 올해 네, 올해 올해 4월에 나오신 됐다는 거예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게 진짜 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창피하고 이게 너무 경제지다 보니까 네, 일단은 네. 모두가 다 안 믿어요. 안 믿고 저는 이게 사실 좀 이렇게 안 와닿는다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근데 또 요즘 약간 이렇게 젊은 신세대들 사이에서 그 뭐 약간 장난식으로 약간 이렇게 뭐 포브스에서 선정한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좀 많이 이게 인용이 되는데 네, 그 문구가 이제 저한테 혹시 친구들이나 이제 저희 지인들은 그거 아니냐. 아, 장난으로. 왜 장난? 너 뭐 포브스에 선정한 뭐 말 많은 사람 30위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진짜래 이렇게. 아이유도 같이 선정이 됐어요. 그것도 참 제가 부끄러워요. 이제 아이유 씨와 이제 뭐 전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만 또 좀 다른 이제 특성을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아이유 씨랑 같이 뭐가 선정이 됐대.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럼 뭐라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아무튼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네. 30세 이하 아시아 리더. 네, 네. 오늘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네. 그 아시아의 팟캐스트 뭐 이런 거 선정 안 하나요? 메일을 잘 살펴봐야겠네요. 아, 네. 문화예술 팟캐스트 뭐 30일. 절대 지우지 마시고 꼭 열어보세요. 네, 네. 아유, 얘기하다 보니 엄청 길어졌네요. 그렇죠. 네. 이제 뭐 20일 날 연주회 하시고 네. 여태 동안은 이제 연주 많이 못 하셨지만 앞으로는 좀 그죠? 상황이 이제 점점 나아질 테니까 네.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연주자가 되고 싶으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서 제가 코로나를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겪거나 경험하고 이제 최근에 가장 스스로한테 던지는 어떤 질문 이슈가 내가 꼭 무대에만 서야 음악인이 건 아니잖아요. 저는 늘 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 연주이기 때문에 이제 연주자라는 어떤 그런 정말 타이틀이 붙는 거지만 조금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요번 계기에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늘 연주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 뭔가 그 연주에 맞춰서 나의 모든 정말 이렇게 신경들이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계기들이 이제 좀 사라지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뭐를 연습을 해야지? 나는 뭐를 해야 하는 사람인 거지에 대한 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존재감에 대한 되게 원초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결론적으로 이제 답을 내린 건 이제 연주가 있어서 연주자가 아니고 뭐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가가 아니고 저는 늘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연주면 그때는 연주자가 되는 거고 또 한 명이 학생을 가르치더라도 학생을 가르칠 때는 또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도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음악을 이제 긴밀히 이렇게 접근하고 있으면 또 그 자체도 음악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어떠한 뭔가 이렇게 되게 추상적인 그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정말 진심을 다해서 뭘 하든 좀 그런 사람으로 살다 보면 저는 늘 음악을 하고 있을 테니 네. 그 순간순간에 맞춰서 또 연주자 또 연구를 하는 음악인 뭐 그리고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또 이 시대 그러니까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애프터 코로나에서도 그렇게 스스로 좀 열어놓고 살고 좀 같이 정말 음악이랑 공생을 하는 느낌으로 가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럼 지금은 그럼 한국에서 이제 학교 졸업 김남윤 선생님한테 네. 배우고 그러니까 한예종 졸업하고 그리고 독일에 그 영화에 보면 크롬베르크 아카데미가 네. 나오는데 지금은 그럼 그 학교도 졸업을 하신 거죠? 네, 이제 거기도 네. 졸업을 하고 사실은 지금 이제 대학원, 그러니까 박사 과정, 네. 이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이제 쾰른 음대에서 네. 하고 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베를린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네. 조심스러운 단계이기 때문에 학교가 그리고 문을 안 열어요. 이제 또 독일은 이런 지역마다 네, 다 규율이 달라요. 다른데 네. 좀 쾰른 지역이 좀 안 좋아서 학교가 아직 이렇게 대면 수업을 못 하고 있고 또 지금 제가 다니는 최고 연주자 과정은 이렇게 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거는 아니고 선생님이랑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네. 레슨하고 좀 그런 과정이라서 그거 이제 그 과정을 내년에 이제 네, 마치면 네. 이제 아마 저희 학업은 마무리가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더, 뭐, 예. 네, 더 의미 있는 활동. 네. 뭐 20일에 또 재밌는 공연도 네. 하시고. 네. 기대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씨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이 곡을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어떤 곡이에요? 마지막 곡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BJ 오페라 카르멘. 카르멘을 이제 바이올리니스트 이제 예노 후바이라는 작곡가가 이제 편곡을 한 카르멘 판타지 환상곡인데요. 제가 작년 이제 코로나 한창일 때 공연 못 하고 할 때 이제 그 어떤 비대면 연주에서 비대면 연주했던 공연. 네. 카르멘 후바이의 카르멘 판타지입니다. 네, 네. 임지영 씨의 연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